강세로 출발했던 코스피가 오후 들어 상승폭 일부를 반납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다시 1,4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코스피 흐름 어떻습니까? 네, 장 출발 1% 넘게 올랐던 코스피는 상승폭을 반납했다가 오후 들어 다시 또 상승 전환했습니다. 오후 2시 55분 기준 0.3% 오른 2,460선 초중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나홀로 4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소폭 오른 680선을 등락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1% 안팎의 강세를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출 증가세 둔화와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초중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웅배 기자, 종목별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등락을 거듭하며 54,000원이 위태롭습니다. 이와 함께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6만 원 선에서 등락 중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기아 등이 그나마 강세입니다. 대왕고래 예산 삭감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한국가스공사가 닷새째 하락 중입니다. 반면 고려아연은 장내 지분 매집 경쟁 기대에 20%가량 더 급등하며 140만 원을 넘겼습니다. 카카오페이도 8%가량 치솟고 있습니다. 이 밖에 넷마블과 정기 인사를 단행한 코웨이 등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아시아증시는 대체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각권지수가 2%가량 급등 중입니다. 중국 상해와 심천종합이 1% 안팎으로 오르고 있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와 홍콩 항생 지수도 소폭 오름세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내년 감액 예산안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야는 재논의에 나섰는데요. 난항이 예상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일단 국회 본회의 처리는 미뤄졌죠. 네, 최종 상정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민생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희망을 품는 예산안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정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룬 이유는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오정인 기자, 여야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유감을 표하며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포기, 미래 포기 예산이라며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당 의원총회 이후 민주당이 감액안을 철회하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 어떤 추가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협상 기한을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로 제시했는데요. 여야 입장이 팽팽한 만큼 증액과 감액을 놓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야당의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상법을 개정하는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주주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에 대해 밝혔는데요. 우선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할 때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합병가액도 실질 가치로 결정되도록 하는 한편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기업들이 내가 선정한 공정가액이 이러이러하게 선정이 된 거다라는 것을 공시하고 주주들한테 설명하도록 하는 그런 문화나 관행이나 제도가 정립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한 이유는 뭔가요? 네, 100만 개가 넘는 전체 법인이 아니라 2,400여 개 상장법인만 대상으로 하고 합병과 분할 등 4가지 행위에 한정되기 때문에 소송 남용과 같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사회가 주주 보호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조문을 포함함으로써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에 대한 그 취지도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겠다. 정부는 또 물적 분할후 자회사 상장 때 주주보호 방안에 대한 거래소 상장 심사 기간도 무제한으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번 주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올 들어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42만 명에 달했습니다. 취업을 하고 나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이후에 더 이상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문세영 기자. 네, 문세영입니다.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쉬었음 비중이 늘었다고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선 전체적으로는 고령층 이상과 35에서 59세인 핵심 연령층의 쉬었음 비중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3분기 33만 6천 명에서 올해 3분기 42만 2천 명으로 1년 새 8만 6천 명, 25% 넘게 불어났습니다. 특히 최근 쉬었음 증가는 대부분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층에서 나타났는데요. 처음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쉬는 게 아니라 취업을 한 번이라도 해보고 더 이상 일자리를 찾지 않는 사례가 늘어난 겁니다. 게다가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쉬는 청년 인구가 비자발적인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기자, 이런 현상의 배경은 뭔가요? 네, 한마디로 일자리가 청년들의 성에 안 찼기 때문인데요. 청년층 고용의 질이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후 여전히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추세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층은 교육 수준이 높고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기준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은은 쉬었음 상태가 길어지면 일할 의지도 없는 무직자를 뜻하는 니트족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는데요. 이런 청년층 증가는 노동 공급을 악화시키는 요인인 만큼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면 추가적인 고용 비용이 30조 원 넘게 든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채연 기자, 정년 연장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 그동안 계속 나왔었는데 구체적인 비용 추산이 나왔네요. 네, 오늘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65세 정년 연장 도입 1년 차에는 60세 정규직 근로자 고용에 따른 비용이 3조 1천억 원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60에서 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 연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도입 5년 차에는 비용이 30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협은 30조 2천억 원은 약 90만 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정년 연장이 투자와 신규 채용 위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정년 연장을 통해서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현재 법적으로 규정된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입니다. 2033년부터는 수급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데요.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5년까지 벌어지면서 소득 공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맞는 정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숙련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국내 대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내년에 긴축 경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원가 절감, 인원 감축 등에 나서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환진 기자, 기업들 경기 전망이 안 좋다는 반증이네요. 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조사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국내 전체 기업 절반 이상이 내년에 긴축 경영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기업은 60% 이상이 내년에 긴축 경영에 들어갈 예정인데 지난 2016년 사드 사태로 중국 수출이 타격을 입었던 때 이후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기업들은 긴축 경영 배경으로 내수 부진, 또 인건비 부담 등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긴축 방안으로는 원가 절감과 구조 조정 등을 통한 인력 운용 합리화, 그리고 신규 투자 축소 등을 꼽았습니다. 기업 10곳 중 8곳은 트럼프 2기 정책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는데요. 보호무역 확산 등에 따른 수출 타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기업들 구조조정 움직임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겠군요. 그렇습니다. 4대 그룹을 중심으로 조직 개편과 임원 감축, 희망퇴직 등의 양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주 DS 반도체 부문 사장들을 재배치하고 경영진단실을 신설한 가운데 이번 주 안에 조직 개편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SK그룹은 CEO들을 교체하고 SK 렌터카 등 비주력 사업을 매각하며 리밸런싱을 진행 중입니다. 현대차도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CEO를 선임하면서 연말 임원 인사에서의 인적 쇄신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LG그룹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5년 만에 사무직 희망퇴직을 시행 중이고 LG 헬로비전은 창사 이후 첫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KT에서는 인력 구조조정 결과 전체 인력의 6분의 1가량인 2,800여 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스키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강습비, 장비 대여비 부담이 만만치 않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했더니 관련 업체들의 가격 인상 배경인 짬짬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했다는 거죠? 네, 대표적인 스키 명소인 강원도 평창 비발디파크 인근의 장비 대여와 강습 관련 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가격 담합이 적발됐습니다. 57개 업체는 비발디파크 렌탈샵 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고 성수기 시즌 직전에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스키 장비와 의류 대여료, 강습료, 리프트 패키지 이용료 등의 가격 수준을 결정했습니다. 장비 대여료는 재작년 연말엔 7시간 이용에 15,000원이던 게 지난 연말엔 6시간에 2만 원으로 뛰었고 강습료도 인원에 따라 모두 올렸는데 1대2 강습의 경우 20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모든 업체가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비발디 파크 외에 다른 스키장에는 이런 게 없을까요? 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의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비발디파크 외에 다른 스키장 관련 업체들로 조사를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발디와 용평, 휘닉스 등이 지난 주말 개장한 데 이어 알펜시아와 하이원 등은 이번 주에 문을 여는데요. 용평과 휘닉스는 일요일인 어제 하루만 모두 6천여 명의 이용객들이 방문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쿠팡이 또 제재를 받게 생겼습니다. 이번엔 와우 멤버십과 관련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내용입니다. 유선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공정위는 지난 10월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심사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게 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서비스가 중단되고 남은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돼야 하는데 쿠팡 멤버십은 차액을 돌려주지 않고 다음 결제일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운영해 왔다는 겁니다. 이는 네이버나 컬리도 마찬가지여서 공정위는 두 업체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뭔가요? 네,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 눈속임을 했던 건데요. 쿠팡은 앞서 멤버십 가격을 올리면서 상품 결제창에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걸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소비자를 속이는 이른바 다크 패턴으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심사보고서에 담겼습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 아니고 검찰의 공소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쿠팡이 의견 제출을 하면 최종적으로 공정위가 심의를 열어 제재를 확정짓게 됩니다. 이 밖에도 쿠팡은 와우 멤버십에 쿠팡 플레이와 쿠팡 이츠 서비스를 띄워 팔았다는 의혹, 또 PB 상품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 쿠팡 이츠 최혜대우 요구 의혹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고요. 이미 공정위 제재가 의결된 사안들을 두고서는 불복 소송을 다수 진행 중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보험회사가 소비자를 속여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은 채 기존 보험의 만기에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걸 부당 승환이라고 합니다. 부당 승환을 한 생명보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류정현 기자, 문제가 된 보험사들 어디입니까? 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5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동양생명 등 모두 9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고객의 기존 보험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맺게 하는 이른바 부당승환을 일으켰는데요. 특히 업계 1위 삼성생명이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114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이 같은 일을 저질러 20억 2,100만 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98건의 부당승환이 발생한 한화생명과 87건이 발생한 동양생명도 각각 7억 원과 3억 원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최근 부당승환 문제는 법인보험 대리점, 이른바 GA를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대형 보험사도 예외가 아니었던 겁니다.
유정현 기자, 과징금이 가장 많은 삼성생명은 투자 상품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7일 투자상품 운영에 문제가 있어 기관 주의 처분도 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투자자 122명에게 펀드를 판매하면서 중요 사항이 왜곡되거나 빠진 운용사 상품 제안서를 줬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과정으로 판매된 펀드 계좌는 모두 125개, 금액으로는 229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삼성생명 영업점 소속의 직원 A씨는 지난 2017년 투자자 2명에게 투자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대로 기입하지 않았지만 서명을 받는 등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 있던 투자자들도 주의적 경고, 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지방 사람이 매수했다는 통계,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위 원정 매입이라고 불리는 이 투자 행렬이 지난해를 정점으로 올해는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지혜 기자, 원정 매입 비중에 변화가 있었다고요? 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서울 거주자 외 외지인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비중이 전체의 22.7%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24.6%에 비해서 약 2%포인트가량 감소한 수준입니다.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2018년 처음 20%를 넘긴 후에 지난해 24.6%까지 올랐는데요. 2006년 1월 관련 통계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2021년에서 22년 집값 하락 후 상대적 안전자산인 서울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린 데다가 또 똘똘한 한 채 열풍이 불면서 서울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유입이 늘었던 게 주요한 이유로 꼽힙니다. 안 기자, 올해 주춤한 이유는 뭡니까? 네, 우선 한국은행이 시장 기대보다 기준금리 인하를 늦게 시작한 가운데 올 들어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단지들이 늘면서 가격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는 일제히 지난해보다 비중이 감소했고 또 마포구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보다 비중이 줄었습니다. 중저가 단지가 몰린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 등도 같은 상황입니다. 한편 서울에서 타 지역으로 향하는 아파트 원정 매수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격 이슈 때문인데요. 서울과는 반대로 집값이 3년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투자할 매력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적 관세를 시사하면서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떠오르는 분야가 인공지능 인프라입니다. 우리 기업과 정부가 이 분야를 수출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채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민우 기자입니다. 축구장 10개 규모 부지에 열을 식혀주는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용 냉방장치, LG전자의 초대형 냉방기 칠러입니다. LG전자는 미국 AI 데이터 센터 단지에 공급되는 총 5만 냉동통 규모의 제품을 수주했는데 올해 10여 대가량이 납품됐고 10여 대를 추가로 수출할 예정입니다. 오는 2034년 북미 냉방기 시장은 66조 원 규모로 커지면서 차세대 수출 효자로 낙점됐습니다. 수출 5강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수출 성장 엔진 발굴을 준비해야 합니다. 냉각 시스템을 우리 수출의 주역으로 육성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인프라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수출보험 3,500억 원과 연구개발비 1,500억 원가량을 투입해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AI 인프라에 활용되는 전력망, 솔루션 업체뿐 아니라 원전과 조선업체 역시 새로운 수출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품질 경쟁력, 기술 경쟁력입니다. 냉각장치도 그렇지만 첨단 산업 같은 경우도 미국이 당장 스스로 대체할 수 없는 산업군이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필요한 거는 더 많은 기회,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제조업뿐 아니라 뷰티 산업과 라면, 김 등 식료품 산업까지 높아진 수출 장벽을 넘기 위한 노력은 업종을 불문하고 진행형입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은행으로 1,000억 원 가까운 퇴직연금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연신 기자, 퇴직연금 은행으로 얼마나 갈아탔나요?
네, 기존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상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지난 10월 3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부터 지난달 28일까지 5대 시중은행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빠져나간 금액은 4,750억 원, 새로 들어온 금액은 5,70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약 1,000억 원 가까운 돈이 더 늘어난 셈입니다. 이 가운데 전체 퇴직연금 중 약 60%를 차지하는 확정급여형, DB형이 은행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들 은행은 DC형에서 100억 원 넘는 순유출을 기록했고 IRP 또한 400억 원 넘는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박 기자, DB형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에서는 순유출을 기록한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통상 퇴직금 액수가 정해져 있는 DB형은 안전성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안정적 운용을 선호하는 기업들이 은행의 DB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 기여형과 IRP의 경우 개인 고객들이 가입하는 상품인데요.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개인 고객들이 늘면서 은행에서 증권사로 옮겨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매일 퇴직연금 실물 이전 시효가 있고 상품 이전이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며 조만간 확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최근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울산 공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전동화 품질사업부와 안전담당부서의 작업 관련 자료들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현대차 울산 공장 전동화 품질사업부의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에서 연구원 3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할당 관세 지원을 연장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액화천연가스 LNG에 대한 할당 관세를 동절기인 내년 1분기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액화석유가스 LPG에 대한 할당 관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되고 하반기 적용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미세먼지 실황을 보시면 대부분 공기질 무난하지만 일부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은 모습입니다. 현재 서울도 전 지역 공기질 무난한 가운데 거여 1, 2동과 마천 1동이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습니다. 오늘 한낮 서울은 13도, 부산 18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포근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 북부는 낮까지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엔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으로 공기가 탁해지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WHO 기준 전국 나쁨에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 환경부 기준으로 영동과 제주가 보통 단계, 그 밖의 지역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북쪽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영하권 추위가 예상되지만 대기의 순환은 원활하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전국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